이 프로그램은 시카고 한인정보조달협회와 시카고 총영사관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카고 한인정보조달협회와 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한 경제방송 특별기획 4부작 가운데 오늘 마지막 4부 방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코로나19 사태로 불안한 현 시점에서 올바른 투자 방법에 대해 경제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인정보조달협회 이남수 회장님과 공동 진행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공동 진행으로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3부까지 방송이 나가고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지금 당연히 시카고에 계시는 많은 분들로부터도 제가 연락을 받았고, 또 LA, 뉴욕에 또 달라스 한인분들, 또 멀리 저희 고국인 한국에 있는 친지분들, 또 비즈니스 파트너들로부터도 많은 격려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4부만으로는 끝내기 너무 아쉽다. 또 이제 계속 연속 시리즈를 이어달라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계획 있으세요? 사실 계획은 없었고요. 다만 일단 오늘 이 4부 저희가 성공리에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4부 현 시점에서 올바른 투자 방법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습니다. 이 시간을. 오늘 이 주제의 주인공을 우리 이남수 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강사를 이번에 초빙을 했는데 미국 초대형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부르죠. 투자은행에서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최종호 박사님을 저희가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네, 박수 맞이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모건스탠리 자산운용사의 최종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한인사회 시청자분들하고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네, 왜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네, 그동안에는 제가 전문직 종사자로서 집중하느라고 이렇게 대중 앞에 나서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회장님께서 협회 행사에 좋은 자리가 있다고 초대를 해주셔서 이렇게 제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자세하게 좀 이력을 짧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원래는 이제 미국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학위를 따려고 와서 수학 박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금융 수학을 이용한 그 금융계 직업에 진출을 하여서 그 다음에 헤지펀드 시카고에 유명한 시타델이라든지 벨리 아스니 헤지펀드 샵에서 또 다년간 일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그 고객님들 자산 관리를 돌봐드리는 자산운용사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하면 꽤 유명한 회사잖아요, 회장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는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겠지만 사실 미국의 탑5 안에 들어가는 초대형 인베스트먼트 뱅크죠. 그렇게 훌륭한 또 게스트분을 모셔서 오늘 주제가 현 시점에서의 올바른 투자 방법을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너무 궁금해요. 네, 저희가 오늘의 주제가 저희가 현 시점에서 현명한 투자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동기가 1부, 2부, 3부와 4부가 사실 좀 갈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부, 2부, 3부는 저희가 액티브 인컴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저희가 능동적으로 사업을 하고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인컴이고 4부는 그렇게 받아들인 인컴을 어떻게 할 거냐. 저희가 이제 이 주제에서 다룰 거는 전문적인 용어로는 패시브 인컴이라고 그러죠. 수동적 인컴. 그래서 큰 개념에서 능동적 인컴을 다뤘으면 수동적 인컴, 패시브 인컴을 저희가 한번 다뤄보고 싶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의미가 또 있는데 1부, 2부, 3부는 팩트면서 트루스를 다뤘어요. 사실이면서 진실을 다뤘어요. 4부는 팩트는 맞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거가 트루스가 될지 안 될지는 보시는 분 판단이 될 텐데 또 1개월, 6개월, 1년 뒤에 저희가 오늘 얘기하는 것들이 트루스일지 안 트루스, 진실일지 안 진실일지는 그때 또 판단이 될 텐데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한인 분들한테 트루스, 진실된 그러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 주제를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최 박사님은 이 주제가 마음에 드세요? 물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심도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더 도전의식이 생기네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 최 박사님과 본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수 회장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좀 던져주세요. 예, 최 박사님, 지금 저희 주제가 현 시점에서 올바른 투자 방법인데 지금 현 시점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좀 진단을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 시점을 지금 보시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시장이 급격히 폭락을 했다가 그 후에 예상보다 빠른 매우 급반등을 보여준 후에 그 다음부터는 그 등락과 조정을 거듭하고 있는 추세이죠. 근데 조금 더 한 발짝 뒤로 가서 작년 연말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이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막판기, 후반기, 이쪽 말로 레이트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 이미 비즈니스 사이클 끝판에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도 시황은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물량, 유동성이 아주 좋았죠. 그래서 그 막판 사이클이 좀 길어진 면이 있었고 그러던 차에, 조정이 필요하던 차에 마침 팬데믹이 터져주면서 패닉과 함께 거대한 사이즈로 사상 초유의 속도로 마켓이 조정이 되죠. 조정을 넘어서서 대폭락에 가까운.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새 사이클은 좀 속도가 빨라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내려가고 다시 치고 올라오는 사이클, 다 경제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빠른 속도로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바닥을 지나서 그 회복을 하는 초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실물 경제는 또 지금은 아무래도 그 금융시장, 증권시장을 보면서 많이 또 판단을 하는데 현장에서 지금 보시는 사업가로서 실물 경제는 어떠신지 한번 또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저는 이제 뭐 자본시장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실물 경제에서 저는 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물 경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요새 주식시장이 사실 이해는 안 돼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제 팬데믹 터지기 전에 모든 분들이 내년에는 주식시장이 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 조짐인지 팬데믹 때문에 정부가 돈을 마구 쏟아 부어서 일어난 일시적 현상인지는 사실 실물 경제를 하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네. 몇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그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 경제의 괴리감.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주변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많은데 시장은 저렇게 끝없이 올라가느냐 하는데 맞는 말씀이신데 사실 이유도 조금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많이 관찰하시는 주식시장에서 S&P 500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수죠. 그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메이저 컴포넌트들, 그 가장 큰 회사들 몇몇을 살펴보시면은 현재의 테크놀로지, 이 기술, 이것을 리드하는 그들이 개발하고 또는 적용을 하고 이럼으로써 미래에 대한 혁신을 앞당겨오는 역할을 하는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죠,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가장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은 듣기만 해도 아시겠죠? 예. 거기다 테슬라, 넷플릭스. 끝이 없죠. 예. 자, 이런 그 혁신 그리고 이제 그 혁신을 갈망하는 대중이 그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스탁들이 가장 큰 성과를 실제로 보여줬고 또 재밌는 것은 그들을 딱 빼고 나면 S&P 500에서 나머지는 사실 마이너스다. 올라간 것이 없고 오히려 대다수의 주식들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굉장히 좁은 리더십이죠. 어쨌든 주식시장을 볼 때는 우리가 이걸 보는 거고 실물 경제는 우리가 뭐 가지고 보통 판단하죠? 주변에 내가 아는 분 사업, 그렇죠. 스몰 비즈니스, 실업률, 로컬 샵, 맞아요. 식당, 헤어샵 문 닫는 거, 작업 이걸 보고 판단하는데 사실은 두 개의 굉장히 엄청나게 다른 경제를 보고 같이 비교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그러고 나서도 결국은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금융 경제에 캐치업을 해서 맞춰가야 되는데 왜 또 다르냐? 또 그래도 챌린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게 있죠. 주식시장은 선행지수다. 실물 경제를
보통 한 6에서 9개월, 2~3분기 정도 앞서보는 작용. 그 주식시장은 우리 하나하나의 그 열망과 그 노력이 만들어낸 집단 지성의 결과입니다. 좀 더 빨리빨리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 우리보다 앞서는 거죠. 틀린 것 같아도.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주식시장이 말하고 있는 게 아마 몇 개월 후에는 이런 식으로 펼치지 않겠느냐. 그런 디스카운팅을 해주는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주식시장은 저도 뭐 지금 설명을 해주시니까 뭐 조금 또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 제가 우려스러운 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좀 제가 우려스러우냐면 현 상황이 지금 확대 정책, 통화 정책을 지금 굉장히 쓰고 그렇죠. 있고 또 저금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국을 봤을 때 중국은 미국보다 상당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지금 제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조만간 미국의 환율이 굉장히 약세로 벌써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 시작됐습니다. 예, 약세를 띠고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너무 과도하게 갔을 때 이게 또 미국의 자본시장인 주식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굉장히 그러시죠? 궁금합니다. 예, 미국 시장 지난 10년 이상 뭐 압도적인 승자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테크놀로지 기술주들 중심으로 하여서. 그리고 달러도 초강세였죠. 아주 오랫동안. 그것이 언젠가 바뀌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마침 또 이번에 이제 그 바이러스 팬데믹을 그때 시장 폭락과 그다음에 경기 부양을 촉진하고 시장 폭락을 막아주고 부양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정말 미국 정부와 연방은행이 사상 초유의 스케일로 지금 물량을 쏟아내고 있죠. 부양 작전을.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나면 내년 후반쯤 되면 그 밸런스 쉿이라고 하죠. 장부상 총액이 10 달러까지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정말 천문학적인데 그럼 당연히 생각하시게 되는 게 유 국장님도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가 너무 많아지면 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상식이고 이미 시작도 됐는데 어떻게 보면 더 내려가야 될 수도 있는데 또 달러는 또 전 세계 안전자산입니다. 기조통화이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돼서 세상이 불안할 때는 여전히 달러가 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작은 나라가 이런 식으로 통화를 발행했다 그러면 아마 거기는 돈이 휴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 저희가 대화를 나누다가 나온 이야기였지만은 돈만 많이 깔렸다고 또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돈이 움직여야 머니 빌라서티라고 하는데 돈이 속도를 내고 움직여야지 그냥 앉아있으면 물가 상승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굉장히 교묘한 밸런스 위에 있다. 그 달러 약세, 그다음에 그로 인한 인플레가 크게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전망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초기에 있다. 그래서 굉장히 챌린징한 마켓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금리가 이제 초저금리로 가다 보니까 또 모기지 이자율도 엄청 낮아졌죠. 굉장히 지금 낮아졌잖아요. 그래갖고 미국의 지금 주택 판매가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호황이잖아요. 아주 좋죠. 그런데 굉장히 그거에 반대 현상이 모기지 연체율, 맞아요. 그다음에 아파트의 렌트 연체율, 맞아요. 상업용 부동산의 렌트 연체율은 지금 또 급상승을 올라가고 있죠. 2018년 서브프라임 사태까지 거의 다다르고 있는 그렇게 혼조를 띠고 있는 게 지금 현 시점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2008년 그때 금융대란, 그다음에 하우징 크라이시스랑 같이 비교를 이렇게 놓고 보게 많이 되죠. 크게 다른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만 다른 거는 그때는 그 하우징 문제를 비롯해서 그 뱅킹 시스템 자체가 아주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불건전했고요. 지금은 뱅킹 시스템 훨씬 더 건전해졌어요. 건전해졌고 밸런스 좋고 무리한 융자들 안 내주고 그런 것은 있었는데 이번 그 위기는 어떻게 보면 건강, 헬스 크라이시스에서 온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셧다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올 스탑 중단이 돼버리고 그래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좀 근본 원인은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 바이러스 국면을 극복을 하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되면은 그 이미 가지고 있던 경제 역량이 다시 살아나서 급 반등을 하지 않을까. 회복이 그때는 2008, 2009년은 굉장히 몇 년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통스럽게 회복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생도 하셨고 그런데 이번은 그렇게 되지까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네.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요. 네. 주식시장은 아마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 챌린지가 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대선도 앞두고 있고 예. 아까 사이클 이야기도 나왔는데 또 올 겁니다. 불안감은. 그러나 이렇게 근본적으로 좀 다른 면이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현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이렇게 혼란스러운 네. 현 시점에 대해서 최 박사님이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럼 우리 주제 이제 핵심인 네. 올바른 투자 방법.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시죠. 아니 근데 요즘 같은 이 위기에 코로나19 사태로 다들 불안전한데 무슨 투자냐?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안전을 지키는 거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그 휴먼 리액션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투자를 하거나 일을 벌릴 생각을 잘 안 하죠. 당연한 거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전문가로서 시장에 몸담아왔던 바에 보면 위기일 때일수록 용기를 내야 된다. 그 평소에 준비되어 있던 계획대로 이럴 때 조금씩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반대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득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투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투자 그러면 앞에 투가 한문으로 하면 던질 투자예요. 던진다. 던진다는 거는 뭡니까? 던진다는 거는 위험이 따른다는 거죠. 얻다가 던진다는 거는 나에게서 멀어지고. 네, 사실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두려워요. 투자를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굉장히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제가 지금 돈을 디파짓을 해놨어요. CD를 묶어놨어요. 그러면은 요새 아마 CD가 한 1% 정도 될 텐데, 자 CD가 1%인데 물가가 나중에 내년 뭐 가서 정말 인플레이션이 확 와서 5%, 뭐 3%, 10%가 됐을 때 저는 그럼 앉아서 돈을 사실 그만큼 까는 거 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자에 앞서서 돈을 어떻게 지킬 거냐에 또 그 생각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고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볼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초저금리 시대 언제 끝날지 모르고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선진 그 금융시장이 다 저금리를 유지하고 뭐 독일이나 일본 같은 곳은 뭐 마이너스죠. 내 돈을 주고 오히려 이자를 줘야 되는 그런 형국인데 미국도 지금 국채 10년 수익률이 뭐 0.6에서 7%. 그래서 많은 열심히 일하고 사업해서 저축하시는 분들이 예금으로 넣어놓거나 CD를 했을 때 도대체가 의미 있는 수익률이 창출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 인플레가 커지진 않았다고 하지만 약 2%, 3%다 치면 이미 그래도 예금만 해놓고 다른 투자를 안 하신 분들은 앉아서 돈을 잃는 겁니다. 그렇군요. 인플레가 올라가면 그만큼 똑같은 내 돈은 그 퍼체이싱 파워, 구매력을 잃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캐시도 위험하다. 캐시도 리스크가 있다. 이제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장기적인 저금리가 미치는 악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전처럼 은퇴를 했거나 은퇴에 가까우신 분들이 좀 안전자산에 놔두고 마음 편하게 예금 이자 받아서 생활비를 쓰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조차도 이렇게 저희처럼 아직 좀 젊고 활기 있는 사업하는 분들은 괜찮지만은 그분들조차도 조금 더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이라든지 기타 이런 쪽을 추구하면서 수익률을 좀 더 짜내야 되는 더구나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건강들이 좋아지고 의학이 좋아서 은퇴 후에도 20년은 물론 3에서 40년까지도 계획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수익률로는 지금 자산 포트폴리오가 도저히 은퇴를 받쳐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더 리스크를 취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이 바뀐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죠. 네. 근데 저희가 보통 이제 투자라 그러면 뭐 보통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부동산, 뭐 금, 그렇죠. 금 맞아. 귀금속, 많이 사죠. 그다음에 뭐 주식, 뭐 채권 등등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주로 자본 시장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 또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한번 좀 더 깊게 한번 짚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
최 박사님이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그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는 저희가 뭐 들어는 봤습니다만 네. 뭐 디테일하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투자은행, 예, 투자은행이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모건 스탠리를 예로 들어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형적인 기관 증권회사 역할을 하는 인스티튜셔널 시큐리티, 그다음에 제가 몸담고 있는 자산운용사 웰스 매니지먼트, 그리고 펀드 매니저 역할을 하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이렇게 크게 세 디비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그 증권회사는 많이 아시는 그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의 발행, 판매,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가 올 때 IPO 작업, M&A 합병 인수죠. 그것의 어드바이스,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트레이딩을 할 때 딜러, 브로커로서 유동성을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들과 증권 분야들에 대해서 연구를 담당해주는 역할을 하죠.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산운용사는 뭐 글자 그대로 고객님들의 자산을 신탁을 받아서 확고한 재정 설계 하에서 자산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그다음에 융자를 비롯한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도 있어요. 저희가 은행도 있습니다. 많이들 모르시는데, 또 보험이나 그 연금형 저축의 설계, 그다음에 개인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자 사업가님들이 은퇴 구좌를 계획하고 설립해서 관리하는 것을 담당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는 그냥 기관을 위한 대형 펀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자산 투자해서 관리를 하고, 공공 마켓에서는 우수한 펀드 포트폴리오를 조성해서 마케팅을 하고, 공공 퍼블릭 마켓이 액세스할 수 없는 프라이빗 마켓에서 투자 풀을 조성해서 그 자본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사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오늘 또 설명하셨지만 아직까지 머리에 팍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육사님 한번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뱅가드라는 회사 이름 들어봤나요? 뱅가드는 제가 경제 공부할 때만 들어봤고,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들어는 봤어요. 그럼 찰스 슈왑. 그것도 역시 경제 공부할 때 뭐 상식 문제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상식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히는 잘 몰라요. 뭐 또 피델리티, TD 어메리트레이드, 에드워드 존스가 사실 우리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길거리 다니다 보면 많이 또 이렇게 들어는 봤지만 광고 등을 통해서 많이 광고도 있고 뭐 오피스도 있고 해서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모건 스탠리가 또 그러한 것까지 커버하는지도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셨구나. 그 지금 말씀하신 회사들이 이제 흔히 접하게 되시는 그 회사들은 다 좋은 회사들이고요. 뭐 뱅가드 얘기 나왔는데 원래 그 인덱스 펀드라는 걸 창시해서 아까 말씀드린 S&P 500 같은 지수를 그대로 내가 따라가면서 패시브로 투자를 액츄얼리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창시되었고 현대적인 포트폴리오 이론을 수립을 하는데 그걸 적용하는데 매우 도움을 준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죠. 근데 그들도 브로커리지가 또 있습니다. 또 찰스 슈왑이라든지 이트레이드, 아메리트레이드는 많이 우리 브로커리지, 우리 일반인들이 어카운트 만들어서 트레이딩 시작할 때 브로커리지를 쓰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에드워드 존스는 또 다른 자산 운용사고요. 근데 이들이 또 다른 영역을 서로 넘나들면서 다들 종합적인 서비스를 표방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저 유 국장님, 제가 질문이 있어요. 혹시 주식 투자 직접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사실 요새 로빈훗이라는 앱이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을 해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저는 굉장히 복잡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식하면 일단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는 인식이 너무 있어서 들어갔다가 앱 깔고 거기서부터 막혔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저한테는. 저는 뭐 주식 투자를 한국에서 했는데 좀 쓰라린 경험이 많아서 미국에 와서 벌써 26년 됐지만 주식 투자를 못 하고 있었어요. 겁이 나서.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식의 기본 이론이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할 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buy low, sell high. 예. 예. 최저점까지 기다리지 말고 저점이 있다고 적정한 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고 중간에서 그게 맥시멈까지 올라가지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욕심 버리고 팔아라. 그게 맞는 거다. 근데 제 쓰라린 경험은 이거예요. 뭐 사기는 어떻게 샀어요. 에? 이게 요 시점에서 싸다고 생각해서 샀어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주식이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면 못 팔겠는 거야. 왜? 내일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기분은 되게 좋죠. 내가 산 주식이 막 올라갔어. 막 계산상으로는 나 얼마 벌었어. 근데 이걸 팔아야지 이익이 실현되는데 내일도 올라갈 것 같으니까 못 팔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날 그게 탁 꺾어져서 내려가. 그러면 내가 어제 팔았으면 네, 맞아요. 그만큼 이익을 그만큼 안 까먹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그쵸. 또 기다리다 보면 이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30년 전에 한국에 투자해놓고 온 주식이 오늘도 그 이하에 가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30년이나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그 규율 부분인데요. 이제 그 예를 들어 그 부분이 언제 내가 팔아야 되느냐, sell discipline이란 말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사실은 그 투자 그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률을 꾸준히 창출하면서 자기 인컴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꾸 자기 감정하고 욕심 같은 게 개입이 되니까요. 제때 판단을 못 내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답이란 건 어차피 없고요.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자기가 미리 정하는 겁니다. 그 프로핏 타겟을. 그래서 이 종목과 이 정도의 휘발성을 가진 것과 내가 투자한 원 자금을 생각했을 때 나는 30%가 나면 나오겠다. 50%가 나오면 나오겠다. 그때 특수상황에 따라서 약간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웬만하면 자기 규칙을 지켜주면서 냉정하게 가는 식으로. 예. 그럼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만불이 있어요. 만불. 예. 지금 이렇게 막 복잡한 현 시점에서 이 만불을 그래도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게 굉장히 그 고민돼요, 요새. 참 간단한 질문이지만 답은 참 어려운 그렇겠죠. 그런 종류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선 먼저 여쭤봐야 되는 게 그 만불이 이 경우에는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의 전 재산이냐 아니면 다른 거 다 준비되어 있고 인컴도 좋으신데 지금 투자 여유 자금이냐 그러냐에 따라 답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또 이분이 은퇴를 이미 했거나 눈앞에 두고 있어서 이 돈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써야 되느냐 아니면 앞으로 난 이 돈 30년 동안 상관없다 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액수에 상관없이 이 두 가지가 키 퀘스천이 되겠죠. 그 외에 다른 개인 사정들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그다음에 자기의 가장 마지막으로 위험 감수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어로 리스크 애퍼타이트인데 자기가 얼마나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 그 레벨에 따라서 조금 다른 방법들이 있겠어요. 아마 좀 크게 한 4가지 레벨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불안하신 분, 아주 보수적이고 아니면 지금 은퇴를 했어 벌써. 이건 다음 달에도 내가 계속 써야 돼요.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런 그 위험 자산에 갈 수가 없겠죠. 공고해 드릴 수도 없고. 그럼 역시 은행 쪽으로 가야 되는데 CD가 될 수도 있고 예금이 될 수도 있고 뭐 스페셜 받아서 또 장점도 있습니다. 저 수익률은 거의 안 나오지만 FDIC라고 연방 디파짓 그 기관들이 모아서 보험을 해줘서 혹시라도 내가 디파짓한 은행이 망가져버리면 책임을 져주는 일종의 보험제도가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한 분당 한 어카운트에 25만 불까지 막아주고요. 두 분이 조인트로 하시면 50만 불이 되겠죠. 두 종류의 다른 목적을 가진 어카운트가 있으면 다시 2배. 그래서 조금만 운영을 잘하시면 상당수의 캐시를 이런 형태의 그 리스크 애퍼타이트를 가신 분들은 안전하게 맡겨둘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은 이 수익률로 나는 만족을 못하겠다. 좀 더 뽑아내야죠. 아직 은퇴할 때까지 나이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근데 원금은 놓치기 싫다. 원금은 여전히 보존하고 그렇죠. 그 부분 또 중요하죠. 그거 중요하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럼 원금은 보전은 보장하면서도 채권 형태나 예금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나오는 어뉴이티
저축형 상품을 고려하실 만합니다. 네. 특히 이런 저이자 세상에서는 어뉴이티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각광받고 있죠. 자, 그다음 조금 더 리스크를 취할 수 있는 문제. 근데 거기서 네. 어뉴이티에 대해서 한국 말로는 제가 연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뉴이티의 좀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을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대부분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는 저희가 지금부터 저축하는 시간을 잡아놓고 주기적으로 그게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되면 같은 정도의 돈을 계속 적립을 합니다. 그럼 그 적립 기간이 끝나면 어떤 돈이 형성되고 그들이 또 어딘가에 투자가 되었겠죠? 그래서 적립한 내 원금 플러스 투자 수익률까지 해서 그 자산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정한 빼서 쓰기 시작하는 어뉴이티 피리어드가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내가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메커니즘을 보시면 사실은 연금, 전통적인 연금이나 401k도 나중에 한 달에 고정적인 금액을 빼 쓰시는 거랑 비슷하죠. 단 차이는 연금이나 이런 것은 국가기관이나 회사에서 마련해 준 거고 401k는 내가 일한 거에서 빼서 준비한 거고 이거는 내가 회사에 일하지 않아도 개인 자영업자도 자기만의 그러니까 프라이빗 연금 형태다. 내가 적금 만든 아닌가요? 그게 한국말로 하면? 적금은 적금은 그렇게 적립을 했다가 네. 한 번에 탈 수가 있죠, 전체를. 네. 근데 연휴도 한 번에 타질 않고 네. 또 그 다음부터 살아있는 동안 주기적으로 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이러면. 빨리 죽어버리면 돈이 지급이 중단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 국장님 질문은 적금하고 뭔가 차이가 있냐는데 네. 제가 이제 그걸 연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한 거를 말씀드리면 네. 적금은 이자를 받는 거고 이자. 연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 회사에서 고객이 분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거기서 남은 이익을 수익. 하는데 그거를 보장해 주는 것도 있고 일정 그렇구나. 이 보장해 주는 거 있고 약간 리스크를 오픈해 놓는 것도 있는데 지금 아마 박사님 말씀하시는 건 그래도 원금은 보장되면서 이익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4, 5% 정도 그렇죠. 수준 조금 그거를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그 나중에 우리가 그 네. 투자 인컴으로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레벨의 수익률을 아이디어. 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리스크를 취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런 면이 있고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나올 수 있는 인컴 소스가 없겠느냐를 보면 내가 건강해요. 그리고 한 20년 후엔 지금 다른 준비해놓은 그 자산들이 떨어질 것 같은 분들한테 이게 어떤 제3, 제4의 하나의 옵션으로 반대로 자기가 건강에 안 좋고 뭐 그 중병 있는 분들은 말이 안 되는 초이스가 되겠죠. 이런 형태가 있고 또 조금 더 리스크를 취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가야 되겠죠. 위험자산. 그렇죠. 그 ETF 등을 통해서 저희가 연구해 놓은 시장 또는 어떤 섹터의 엘로케이션, 그 분산을 시켜서 투입하면서 아까 나온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 예를 들어 7, 8% 이렇게 노리면서 설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리스크를 용감하게 취할 수 있는 분들, 젊고 수입도 많고 지금 이 돈은 내가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이거는 내가 한번 좀 배우면서 해보겠다 이제 이런 분들은 개인 주식 또는 심지어는 옵션까지 쓰면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또 ETF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네네. ETF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ETF도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ETF, Exchange Traded Fund라는 말을 줄인 말이죠, ETF. 그래서 고안된 원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덱스, 어떤 섹터를 표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바스켓을 만들고 그들을 마치 개별 주식 거래하듯이 쉽게 우리가 엑스체인지에서 장이 오픈되어 있는 한 매 순간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아주 편리한 제도죠. 그래서 인기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패시브 인베스팅하기에 좋은 비클이기 때문에 피도 뮤추얼 펀드도 적고 그래서 자꾸 머니 플로우가 ETF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와 더불어 그 전에 뮤추얼 펀드에서 해주던 역할,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자기가 어떤 맨데이트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인터내셔널 테크놀로지 그로스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정해서 최고 회사들을 모아서 자기 지식들 중에서 아웃 퍼포먼스 더 성능을 내주는 거죠. 벤치마크 그런 역할을 뮤추얼 펀드들이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ETF가 그런 것을 또 흉내내는 더 싼 피로 그런 형태들이 생겨서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옛날에는 뮤추얼 펀드만
그렇죠. 귀에 많이 들렸는데 맞아요. 어느 날부터 ETF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투자 시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네요. 네, 그렇죠.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저희가 알지 못했던 방법들이 정말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조건에 따라 선택에 맞춰서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몇 가지 질문들 제가 던진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만 아까 말씀드린 단계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건지 그리고 그 안에서 자산을 어떤 것들을 넣어서 어떤 비율로 조성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예, 제가 이제 최 박사님 설명하신 걸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보면 뭐 사람마다 그 현재 자기의 상황, 또 여유 자금의 수준, 그다음에 은퇴까지의 기간 등등이 다 틀리지만 크게 지금 네 부류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 나는 원금만 안 잊어버리면 돼 하는 분들은 은행에 CD를 25만 불 단위로 잘라서 왜냐면 그게 이제 프로텍션을 받을 수 있으니까는 예금에 넣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다만 이자가 얼마라도 나오니까 그다음에 그거보다는 원금은 그래도 지키지만 그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걸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어뉴이티라는 상품을 지금 추천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했고 고려해 볼 만하다. 네네. 그다음에 어뉴이티보다 난 리스크는 조금 더 올리면서 수익률은 또 올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과거 뮤추얼 펀드 개념에 요새 많이 아까 말씀하셨던 성행하고 있는 ETF라는 거를 지금 추천을 하시는 것 같고 마지막에 야 나는 아직 은퇴하려면 30년 있고 이거 진짜 여유 자금이다. 나 아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 막말로 요새 많이 투자되고 있는 뭐 테슬라 같은 예를 들어 이런 개별 주식을 하면은 뭐 그거는 뭐 그 회사의 실적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크게 네 부류로 그렇죠. 특히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어떤 그 특정 비클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험 감수성을 가지고 어떤 정도의 내가 트레이딩을 준비하느냐 그런 것이 있다는 걸 하나 보충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30분 안에 이게 너무나 방대한 양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부족해요. 자꾸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계셔서.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너무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2부, 3부도 계속해서 좀 나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시면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 여러분 함께 나눴는데요. 저희는 아쉽지만 여기서 이렇게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정부조달협회와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지금 이 코로나 사회적 경제적 고립 상황에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방송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최 박사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 카메라 보시면서.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저희가 오늘 나눈 그 대담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긴 은퇴 시기를 준비하시는 아주 챌린징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는 단기적인 싸움이 아니고 장기적인 긴 여정이다. 그래서 탄탄하게 계획해 놓은 그 설계대로 자기 규율 지켜가면서 꾸준하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